나만의 큰 문장을 가져라. 끌려다니는 삶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면 이제는 생각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도 방법이 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큰 문장을 갖는 것이다. 큰 문장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강연 때마다 외치는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이 문장에는 정답이 없고 어쩌면 평생 정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장에 닥친 문제는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질문이다. 나는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깨어났을 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질문은 명 하나 끌리지 않고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멸정과 무섭고 계속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문장도 있다. 노자의 기지부른 언자부지기.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한 자는 알지 못한다. 기지부른 언자부지. 책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생각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있어라.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나면 그 문장들은 머릿속에 넣어둬라. 어딘가 써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한다. 그래서 책이 없을 때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특히 잠잘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이 문장들을 꺼내어 생각에 빠져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문장들은 언제든지 생각에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된다. 이 문장들을 곱씹 씹다 보면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생각의 질이 높아지고 생각의 내공이 단단해진다. 지금 당장 이런 큰 문장이 떠오른다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 오늘부터 읽는 책 속에서 한 문장을 찾아서 하루 종일 품고 다녀보자. 가령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문장을 선택해서 품었다. 너 무엇을 기대했나? 무엇을 기대했나? 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과연 그 기대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되었을 때 진정 행복할까? 인간은 그저 기대 속에 사는 것인가? 이 책에서 스토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몰려왔다. 이 대목을 읽은 후에 난 뭘 기도했나에 대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단한 인생을 기대했는가? 고명한 어느 어떤 삶을 원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뻐할 수 있는가? 갑자기 에밀 아저리의 소설 자기와 부의 생에 나오는 하밀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하밀 할아버지는 항상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로브를 손에 쥐고 있다. 나중에 시력을 잃은 후에도 항상 들고 있다. 그냥 손에 쥐고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 역시 책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차라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책만 읽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화려한 성공의 유명인의 말, 많은 돈과 명예, 무엇 없지만 그저 한 권 책 속에 그 벽에는 작은 탁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도 책도 보다가 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도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존재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오늘 참 멋있다. 나만의 철학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어린 나이의 단계는 어린아이에 담겨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를 떠올려보자. 놀이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즐겁게 독서의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함이다. 어린아이 단계의 특징은 이렇다. 몸은 피곤한데 책을 읽으면 잠이 깬다. 깨달음의 희열 때문이다. 내가 각성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은 시원함이 머릿속에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책을 읽지만 분량에 집착하지 않는다. 심지어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멈춘다. 하루 종일 그 의미를 생각하느라고 어느 날은 한 줄밖에 읽지를 못한다. 그렇게 깨달은 생각은 자신만의 철학이 된다. 또 책을 읽지만은 남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만든 내 철학으로 남들을 움직인다는 뜻이다. 가령 내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제품이 팔린다는 것은 내 철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내 제품, 내 음식에 내 철학을 담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내가 마음먹은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다. 삼국지를 3번 다시 읽는다. 이제는 다시 단계가 보였었던 장수도 사자단계에 보였던 권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로지 재결공명 방통 선우 과학과 같은 지략가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내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네 사업에 적용하고 싶어질 뿐이다. 데미안과 너희의 바다를 3번 이상 읽었고 이 책의 작가가 누구인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 데미안은 헤르멘에서 너희의 바다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느끼며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도 체감한다. 어린아이는 하루를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 48시간처럼 쓴다. 종종 주변 사람들이 내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언제 새 가게를 오픈하고 책까지 썼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사실 난 시간에 쫓긴 적이 없다. 시간이 그냥 만들어졌다.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시간을 압축하는 힘이 생긴다. 어린아이는 이미 자신이 태어나는 이유, 자기 삶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간다. 목표가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간다. 일하는 하루가 진심 즐겁다. 매일매일 대체로 행복하고 피곤하지 않다. 일도 놀이도 즐겁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즐거우며 피곤하지 않다. 나는 메밀 국수를 만들어 즐겁고 돼지갈비를 구워도 즐겁고 책을 읽어도 즐겁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 이르면 결국 남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아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면 매일매일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 돈, 남을 위해 살 때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누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어린아이의 단계가 될 수 있다. 사자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낙타 단계와 사자 단계의 경계는 몇 개 명쾌하지만 사자 단계와 어린아이의 단계는 경계는 좀 어렵다. 사람들은 재산을 몰래 모으면서 이제 자신은 너무나 강하며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이 재산을 모을수록 점점 더 자살행위 같은 무기력에 빠져드는 바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까라마조프. 그래서 인간 자체, 인간의 도움, 인간성 등은 믿지도 않고 들어 자신이 영을 훈련시켜서 자기 돈이 그리고 돈으로 얻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중에서 이 문장을 읽고 뭔지 모르겠지만 줄을 긋고 싶어지지 않는가? 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사자 단계 이상이다. 줄을 긋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통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으면 당신은 어린아이 단계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일단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다가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 문장이 지금 내게 필요한 깨달음을 줄 거는 확신이 또 읽고 또 생각하다 마침내 깨달았다. 부자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를 알겠다. 모든 부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부자들이 목표를 이룬 후에 무기력과 공허함을 호소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목표를 이룬 후 즐기라고 배웠다. 많은 부자들이 목표를 이룬 후에 충분한 돈으로 인생을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성장과 나눔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혼자 즐기고 혼자 행복할 수 없다. 그건 잠깐의 행복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전체로부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떼어놓고서는 절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나아간다. 전체를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얻은 것을 계속 나눠야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나눠주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지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 나 역시 성장하고 나눠줄 때 가장 행복했구나. 그래, 성장과 나눔이 답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이 확장되면 어린아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 깨달음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다. 당신이 생각의 답에 고전에는 답이 없다. 나한테 맞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건 나의 과정처럼 그런 사유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느냐.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다. 메신저가 되라.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이제 책을 읽고 내 철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내가 만든 철학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다.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게 바로 메신저로서의 삶이다. 돈이 오면서
오래된 버처드, 김미경, 김창호 그리고 고명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메신저들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인 토니 로빈스 또 메시지 하나를 1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성과 코치자 자기개발 트레이너인 브랜든 버처드도 자신의 책 100만 전자 메신저에서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썼다. 이들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아카데미를 만들고 동영상 강의를 판매해서 수십억 수백억 원을 벌고 있다. 카드값을 내고 나면은 늘 영원히 남는 자본주의 권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책을 읽는 우리가 바로 메신저들이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자기만의 철학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성공도 도울 수 있는 그 철학이 바로 메시지다.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가진 직업 외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책은 팔리고 유료 동영상 강의도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가지면 비로소 자본주의 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경우로 보면 요식업 외에 한 번 강의하면 300만 원을 받는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팔리는 내 책 값은 10%가 내 수익이다. 유튜브 역시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며 매달 $500씩 입금된다. 이 유튜브 수익은 점점 늘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된 후에 2023년 말부터는 고명한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 강의도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메신저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방법 외에도 당신 스스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모든 걸 혼자서 할 수가 있다. 모든 게 어린이 단계가 되면 가능하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나는 개그맨도 유명 강사도 아닌데 어떻게 메신저가 되지? 걱정 마라. 모든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메신저가 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메신저가 되자. 시작할 때 자본도 필요 없다. 방법은 책이 다 알려준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어서 오시게. 책을 만나면 책을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당나라 때 임재의 선사 이런 말이 있다. 살을 살죠. 부처를 만나는 부처를, 스승을 만나는 스승을. 자신의 스승을 가차없이 죽이라는 이 말의 숨은 뜻은 뭘까? 바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무나 생각을 찾아라. 진리란 뭔가? 대단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나 스승을 신성시하면 절대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말을 읽고 이렇게 바꾼다. 책을 만들면 책을 죽여라. 책을 뛰어넘으라는 얘기다. 책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철학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위대하지만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미 만들어진 위대한 생각으로 지금 탄생하는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모양 없이 자유롭게 태어난 내 생각을 위대하다고 알려진 생각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책 속에 있는 위대한 철학은 내 새로운 생각의 탄생을 돕는 재료로 써야 한다. 재료는 충분하다. 위대한 철학이 담긴 책을 읽은 후에 새롭게 태어난 내 생각으로 책을 덮어버리라. 그렇게 책을 죽여라. 그리고 나도 죽여라. 책을 읽으면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의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 단계를 왜 어린아이라고 하냐면 매일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낙타나 사자의 몸을 매는 어른이 된다. 머물지 말고 흘러야 하는데 고인물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지루하다. 날마다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새롭게 탄생한 울퉁불퉁한 생각이어야 어제의 나를 죽일 수 있다. 늘 하던 낡은 생각, 나무의 철학으로 재단되는 평명한 생각으로 어제의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어제의 나로 다시 태어나지 말자. 책이 도와준다. 책을 읽고 새 생각을 장착한 어린아이로 오늘 태어나자. 그래야 매일매일 신기하고 재미있다. 한 줄 읽고 1시간 생각하고 노자와 장자의 길이에서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다. 인간만은 이 문장을 읽고 무려 1시간 동안의 사색에 잠겼다. 뭐야?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오제의 완결성을 이루는 것과 같다. 여기서 자유가 태어난다. 맞다. 인간 외의 모든 생물은 각자의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코끼리는 코끼리의 갈 길을, 고래는 고래의 갈 길을, 파리는 파리의 갈 길을, 맨들레는 맨들레의 갈 길을 가끔씩 서로 교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간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가지고는 그 속에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 인간들만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유자본주의의 세뇌당에서 돈과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모조리 흘러간다. 질서 정연하지만 자유가 없다. 엉망진창은 없고 감시와 통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1시간에 한 줄밖에 못 읽는다. 그러다가 다시 읽기 시작해서 140쪽에 멈췄다. 쓸모없던 것이 쓸모있게 되거나 쓸모있던 것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 대응하는 것도 선견지명이다. 이런 선견지명을 효율적으로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나 권력을 차지한다. 이번엔 이 구절에 멈춰서 2시간 동안의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다. 쓸모없던 것을 쓸모있게 만들면 돈이 된다. 나한테 쓸모없는 것을 남한테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당근마켓이다. 예전에 뻥튀기 기계를 아프리카에 수출해서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안 쓰는 뻥튀기 기계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했을까. 뭐가 있을까. 욕실에서 장어를 통발로 잡는 어부들은 장어 외에는 물고기는 잡아치고 하며 버리거나 나눠진다. 이 잡어들이 장어 잡는 어부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서울에 가져가면 어디도 팔지 않는 고급 회감, 고급 생선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꽃게를 잡는 친구에게 문어가 골칫거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문어 얼마나 고급 수산물인가? 그것을 모았다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생각은 점점 확장되어 나는 어디에서 쓸모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다양한 곳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량을 내 안에 쌓아두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방안을 서성이다가 창문을 열고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본다.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책과 함께 사색하는 나를 쓰다듬어 준다. 나는 이미 쓸모있는 인간이다. 3시간 동안에 고작 3페이지를 걷지만 높아진 사유의 시선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다. 어린아이 단계에는 이런 책이 좋은 책이다. 한 문장을 가지고도 1시간을 생각하게 만들고 3페이지를 읽고도 계속되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책 말이다. 고요의 순간. 파스칼 팡센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팡세. 고요한 순간을 견디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핸드폰을 켠다. 어쩌면 책을 읽지도 못하는 것도 고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억지로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최진석 교수님이 많이 걸으라고 말한다. 고요라고 해서 몸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아우리가 부족들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춤을 추며 도는 이유도 리듬을 통해서 감각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가리켜서 카타르시스라고 했고 이 순간을 거치면 정화된다고 했다. 정화의 순간이고 고요의 순간인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해진 이유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걷고 또 걷다가 고요를 체험하고 다시 반등하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고요해진다. 고요해질 수밖에 없다. 뭔가 욕심을 들고 있으면 그것에서는 항상 소음이 나기 때문에 고요할 수가 없다. 욕심을 던져버려야 고요를 체험할 수 있다. 헤어진 애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이 고요의 순간이다. 고요의 순간을 경험하라. 내가 고요의 순간을 경험한 계기는 교통사고다. 난 교통사고 순간에 고요를 경험했다. 마치 영화에서 컨드 선수가 상대방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방이 고요해지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습만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 순간과 같다. 각성의 순간이다. 이런 장면에서 주인공은 갑자기 돌변해서 상대방을 이겨버린다. 영화 감독도 고요의 의미를 잘 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은 모건 프리먼은 석방 심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착해진 사람처럼 연기를 하지만
항상 심사에서 탈락한다. 또 같은 방법으로 심사에서 몇 번 탈락하자 결국 모건 프리먼은 심사위원들에게 성질을 내고 자신하고 싶은 말을 따하며 폭발하게 된다. 그 순간 모건 프리먼은 고요한 상태다. 전진에서 역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모건 프리먼의 석방을 승인한다. 골프에도 이런 고요의 순간이 있다.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교차 지점이 고요의 순간이다. 그 고요의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이 빨라지고 골프가 엉망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고요의 순간이 없는 스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요를 위해 한 가지를 제안한다. 우리 화장실에 갈 때만이라도 빈손으로 가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고요를 경험하자. 핸드폰은 당장 던져버리고 책도 놓고 그냥 몸만 가자. 화장실에 앉아서 고요를 경험하자. 고요와 친해져야 진짜 고요를 느낄 수가 있다. 고요를 만나보자. 무기가 가득한 나무의 서재 만들기. 나는 현재 3,0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다. 내 방의 거실에 엄마 책에 이렇게 책들이 나무의 서재는 내 방 한쪽에 벽면에 있다. 저 무기가 될 만한 서재, 책. 언제나 보고 또 봐야 할 책들 말이다. 현재 여기는 손자병과 까라마조프, 그래서 사기열전, 동교대, 레미제벌, 이방인, 또 시타르타, 목로, 주점, 노인가바다, 또 몽실언니, 기타. 나는 가장 힘들 때 이 공간에 책들을 펼친다. 그리고 제목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는다. 손에 잡히는 한 것을 뽑아내서 줄을 긋고 여백에 적어놓은 문장들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 책이다 하는 느낌이 온다. 이제는 어제는 까라마조프의 이그 책이었다.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이번에는 조시마 장로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악행을 대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공간에는 책들은 읽을수록 신비함이 느낌이 느껴진다.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을 없애주고 진심으로 타인의 성공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며 빨리 성공하자 하는 조급한 마음을 없애주고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재이다. 그래서 당장 삶의 기준이 될 책들을 꽂아둘 서재를 만들고 무기를 장착하라. 이 공간의 책들은 많을 필요가 없다. 50권 미만이면 된다. 물론 책들은 계속 늘어난다. 하지만 빠르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 어떤 데는 몇 년 만에 한 권이 추가된다. 그만큼 고르고 오르고 또 골라낸 책들이다. 두 번째 공간에는 지금 이 시간 내 삶이 도움이 되는 책이 꽂혀 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여기는 세서 고딘의 모든 책, 최진석 교수의 모든 책, 또 유현정 교수의 모든 책, 토니 로빈슨, 조던 피터슨, 유발 하러리, 제레드 타이몬드, 말콩, 김미경 강사, 김승호 회장님, 이릉주 작가님의 책들, 시인 박노희, 문태준, 박실아님의 책 등이 있다. 이 공간의 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 가만히 앉아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지만은 힘들다.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때 책을 읽어서 몽하고 살짝 비틀고 이 책과 저 책을 편집해서 새로운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 또 모든 홍보와 마케팅 방법도 이 공간에서 배웠다.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간은 왜 돈을 버는가를 알려준다면 두 번째 공간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알려주고 이 공간의 건설은 들쭉날쭉하다. 100여원에 다다를 수도 있고 56원을 줄어들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계속 변하기에 이 공간의 책도 계속 변한다. 건수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덤이다. 세 번째 공간에는 새로 구입한 책들이 꽂혀있다. 이 공간은 내 인생의 파일을 키워주는 것이다.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를 배운다. 내가 최근에 구입한 것은 JPG 제너레이션, 김영경님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호리에다 카우미의 가진 돈을 몽땅 써라, 네빌 고다드의 강의, 브랜든 버처드의 백만장자, 잘들의 니체의 철학, 류시아님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헤르메스의 수레바퀴 아래서, 이지성 작가님의 일만 결혼에서 에밀 아저리의 자기아프 희생, 단테의 신고, 한건태님의 마을은 임팩트다. 말콤 그레드웰의 타인의에서 유발 어리의 멈출 수 없는 우리, 니체의 선악과 저편, 조지 버나드 셔의 인간과 초인,
새로운 책들은 내 공간을 비운다. 100만 메신저. 나는 이 서재를 나의 무기고라고 부른다. 무기될 만한 서책의 전체 책의 10% 정도로 만들면 된다. 난 이곳에 300권 정도의 책을 꽂아두었다. 당신이 가진 100권이라면 10권 정도부터 시작하면 된다. 보여주지 말고.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철학자 탈레스는 수학과 과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년에 365일이라는 개념도 탈레스가 만들었고, 수학에서 도형에 관해서 또 탈레스가 사로 모아놓고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그래, 철학이 밥 먹어준답니까? 이 말을 들은 탈레스는 올리브 차격을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역시 탈레스가 엉뚱한 짓만 하더니 하는 짓도 멍청하다며 비웃었다. 다음에 올리브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들고 차격의 수요도 급증한다. 탈레스는 차격을 빌려서 큰 돈을 번다. 탈레스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탈레스는 돈법을 몰라서 돈을 벌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벌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 인생에서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쾌락이다. 그 깨달음으로 타인의 성공을 도울 때 느끼는 만족감, 이런 느낌이 돈을 쓰며 느끼는 쾌락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을 탈레스는 알았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 안정을 추구한다. 안정적인 소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작정 돈을 벌려고 한다. 하지만 어린 나이의 단계가 되면 일단 질문을 한다. 안정이란 뭔가요? 진정 안정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안정을 살려내서 찾아보면 어떻게 안정. 바뀌어서 달려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 분쟁과 분란이 없고, 정의를 보고 이렇게 깨닫는다. 아, 안정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정을 쫓는 삶이 힘드는구나. 우리의 여건은 뇌와 연결이 된다. 원시시대 인간들은 온갖 야생동물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했다.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자리 머무면서 먹고 자고 편히 쉬고자 하니 성취감이 사라진 마음에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이다. 결국 우울해지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안정적인 삶이란 항상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나에게 진정한 안정은 뭔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다. 안정. 도서관은 위대하다. 지쳤다. 사람들이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 낚시나 가고 싶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무기력증. 지난주에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어제는 내 매장 세 곳 중에서 메밀박이 문을 여는 날이었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잠시 집에서 가서 잘까 생각해도 쉽지가 않았다. 평소 자주 가던 남산 도서관을 지나서 이날은 휴관이었고 용산 도서관은 길목에 남산 돈가스가 있다. 돈가스 하나 먹고 도서관에 앉아서 내빌 고다리에 상상의 힘을 잃는다.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상상의 힘. 그렇다. 지금 내 상태는 내가 만든 것이다. 아웃풋, 인풋. 내가 만든 것이다. 자, 어떤 거냐면 딱 일주일 장소를 알려주었다. 강의는 무려 대신 본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 직접 수제품을 가져오는 거다. 물론 그냥 가도 된다. 있으면 가져오는 거다. 그 지역의 특산물 상품을 소개하다는 의도. 예전에 전남구청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직접 재배한 땅콩, 차, 고춧가루 등을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너무 좋았다. 강의 후에 각자가 가져오신 특산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강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난 눈을 가리고 현장에 간다. 몇 명이 와 있는지 모른다. 눈 가리기를 푸는 순간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만약에 한 명이 있다면 난 그분에게 안겨올 것이다. 100명이 있다면 오해할 것이다. 그리고 강의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이 23년 5월 16일이고 6월에 충남 당진이나 경남 통영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다. 먼저 장소를 섭외하고 일주일 전에 SNS를 통해서 공지를 올린다. 촬영은 핸드폰 딱 한 대만 가지고 간다. 쉽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다. 당진 특산품을 검색해 온다.
감자, 꽈리, 고추, 바지락 등이 유명하단다. 한 명이 왔을 때, 여러 명이 왔을 때, 수백 명이 왔을 때 등등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고병헌의 게릴라 강의 콘서트는 내년에 외국에도 갈 것이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앞 카페에서 맨날 몇 시에 만납시다. 과연 몇 명의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행복하다. 내가 해온 생각이 지금의 고명환이라는 생각을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리가 없다. 낚시를 가는 것도 좋지만 낚시는 당장 그 시간에만 좋다. 도서관은 위대하다. 정신과에 가지 않아도 우울증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15분 만에 치료해 준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위대한 도서관을 만나라. 부록에서 낙타당겨서 읽으면 좋을 책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저런 책들을 이유로 해서 낙타단계에서 읽을 책들 이렇게 있네요. 자, 뭐 당연히 그리고 이제 사자의 단계에서 읽을 책들 뭐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읽을 책들 참 많은 책들이 있네요. 자, 읽고 질문하고 기다리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